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을 읽다 보면 어릴 적에 이제 냇가에서 그 깊은 물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났는지 회고하느냐면은 그때 어른들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숨을 참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치고 올라와라. 그의 인생은 대체로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건 아닌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 기자입니다. 사실은 정치부 기자로서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인 약간 2025년 정치부 기자가 이 인물을 다루지 않는다면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좀 늦게 다루는 감이 있죠, 사실. 정치부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의전, 서열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좀 예민해야 민감해야 할 그런 분야인데 이제서야 이 대통령을 다룬다는 것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막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앞에 이 세 권의 저서는 직접 구매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 입사를 준비했던 2022년부터 그때가 이제 20대 대선이 있었죠. 그 전후로 뭐 자서전이 몇 권이 나와 있길래 다만 저는 이 앞에 세 권 자서전보다는 2017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서전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집필된 자서전으로 보이는데 약간 옛날 자서전인데 저는 요 자서전 한 권이 솔직한 이야기들도 많고 또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속 자서전들이 쓰여진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주류 정치인이 아니셨다 보니까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책이 되게 재밌었다. 옛날 책이 더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책이네요. 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다. 자서전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이제 한창 본인 주가를 이렇게 올려나갈 때가 이제 뭐 성남시장으로서 국정 잘한다. 공약 이행률이 96%에 달한다. 또 뭐 이재명은 한다. 뭐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게 됐던 게 성남시장 전후로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린 애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뭐 약사들한테 가서 수면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사들이 그때 수면제인 줄 알고 줬던 약들이 알고 보니까 소화제였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연탄을 피워놓고 이제 잠은 왔다 이건데 그때 이제 매형이 집에 잠깐 들렀던 매형이 이제 한번 문을 들춰봤다가 그렇게 이제 살아나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인생이 어린 이재명의 인생은 밑바닥이었을 텐데 그래 죽을 각오로 차라리 공부를 하자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법고시도 합격했다. 또 성남시장 이야기도 해보면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들어본 주제일 거예요. 뭐 공약 이행률이 96%였다더니 성남시 무상 무슨 정책이라더니 또는 뭐 이재명은 한다. 뭐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그때 이제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성남시장으로서 이제 뭐 사법고시 합격했고 성남시장으로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올라왔겠거니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 성남시장에서도 뭐 낙선한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성남시의 국회의원으로 전략 공천받고도 이렇게 떨어졌던 그 과정에서 이제 여당이었던 보수 진영이라든지 또 그에 수반된 국가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좀 그 방해했던 뭐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써놨더라고요. 하여튼 그 인생의 굴곡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이건 좀 약간 내밀한 주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서전에 쓰셨으니까 이 대통령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옛날 자서전에는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 형수 욕설에 대한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그 녹음 파일은 뭐 아직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앞맥락이 없이 그냥 이 대통령이 형수에게 막 비속어를 사용하고 본인 친형에게 막 비속어를 사용하고 그런 음성들만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만 본 사람들은 와, 이 사람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 셋째 형이 본인 집안에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도 집안이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도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런 일이 또 있어, 셋째 형도 비슷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근데 건대 경제학과를 입학해서 또 뭐 그 공인회계사에도 합격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정 꾸려서 뭐 도란도란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때 본인 셋째 형이 이제 뭐 대학 교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청탁을 했다는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고, 그러니까 친형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친족들에 대한 이런 거 매관매직 이런 게 어쨌거나 좀 횡행할 때였는데, 동생이 또 야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 대통령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그 형이 자기한테 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친형이 국가사정기관들이랑 붙어서 이재명 낙선 운동을 열심히 했다 이거죠. 뭐 그런 맥락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결국 욕설의 그 녹음이 나왔던 게, 형이랑 이제 형수가 한창 이제 본인들 집 사정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형제의 어머니이신 노모한테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본인 어머니를 이렇게 폭행한다는 건 그 정도면 욕설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욕설로 충분하지 않죠. 저였으면 반죽여놨을 겁니다. 그거는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근데 욕설 정도만 그렇게 비속어의 그 강도가 높다고는 하는데, 친형이 본인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했다는데 욕만 하고 배긴 게, 저는 오히려 그 내막을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뭐 그런 형제들 사이에 그런 대화하니까 그렇게 비속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근데 그냥 욕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다는 게, 하여튼 그런 내막이 있고, 뭐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언급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친형이 노모를 폭행했다는 이 친형이 조울증 같은 걸로 또 가정사도 이렇게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 친형이 본인 아내랑 딸에 대해서도 폭행을 했다고 이렇게 자서전에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울증에 걸린 친형의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 한다. 뭐 그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돼 있는데 친형한테 전화가 왔대요. 연락이 와서 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이제 동생으로서 한번 가본 건데, 그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설로 돼버렸다. 물론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기자들은 2번, 3번 걸러서 듣지만 내막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공익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가정사는 또 사생활 침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랑 개인의 사생활 보호랑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왜 친형 강제 입원설, 형수 욕설, 파일 그런 게 나오게 됐냐? 그 내막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한번 이렇게 이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보다는 약간 들을 만한 그 정보성이 있다? 그의 일생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이념보다는 생존에 되게 치중했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념이라는 거는 사실 그 본인의 의식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된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뭐 자기 실현에 대한 의지 혹은 뭐 그 이상의 이념, 이런 게 가치관이 정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의 삶을 살펴보면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다, 또 내내 생존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치를 하면서도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생각까지는, 왜냐면 살아온 인생이 원체 그런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제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냥 먹고 사니즘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맥락이죠. 그 맥락의 결을 살펴보면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가령 유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안에서 이제 뭐 공부 시켜줄 거 다 시켜주고, 하다못해 뭐 사법고시도 구수 10수까지도 시켜줄 만한
그런 집안 재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정치인 이재명도 어린 시절에 이제 생존 이상의 그런 걸 생각을 했을 테니까 뭐 어떤 이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을 살펴보면 뭐 그럴 만한 경험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광주 5.18 참사에 대한 그 진상을 알게 되고 굉장히 분했다 혹은 되게 통탄했다 이런 감정을 내비친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이제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공장에서 일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치 들어갔고 뭐 인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투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용주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이념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포섭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한 것도 이해가 되는 맥락이죠. 이념적인 정치인이었으면 김상욱 의원을 이렇게 영입을 한다든지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러브콜을 했다든지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행보를 민주당 지도자로서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실용주의, 그냥 먹고 사니즘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 보수 정치인들이 그 외지로 보내기엔 또 아까운 인재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먹고 다니즘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스스로 나는 보수주의자의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도 자서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법치주의라든지 뭐 법에 대한 원칙 이런 거는 본인이 되게 완고하다. 그러니까 친형이 그때 당시에는 친인척에 대한 이런 뭐 자리 하나 주기 이런 게 되게 횡행한 시절에도 친형한테 어떤 청탁받고 안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런 원칙주의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보수주의자다. 뭐 성남시장 시절에 시민단체나 혹은 이렇게 다른 시민분들이 찾아와서 막 해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나는 그럴 때 정해진 절차를 알려줬고 그 절차에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방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완고하게 대처했다. 이거는 보수주의자들이죠.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그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결국 정치인 이재명은 보수나 진보 이러한 틀에서는 사실 이 분석하는 게 민주당에서도 주류가 아닌 쪽이었잖아요. 본인 계파도 없는 쪽이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그 사람의 행보를 보고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를 2023년 4월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된 셈인데 그때가 이제 한참 정치인 이재명이 처음으로 이런 부분, 이 지자체 같은 상대적으로 정치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여의도 정치를 막 입성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저는 이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죽다 살아나는 저 사람 불사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만한 광경을 수차례 목격했어요. 국민들도 다 증인인데 첫 번째로 체포동의안 이야기가 있죠. 체포동의안 그때 통과가 돼버려서 그때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그때 살아서 돌아온 거죠. 생還했죠.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 때였나? 그때 이제 야당 대표 영수회담 같은 관련 주제로 단식을 지속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2주, 3주 정도 단식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와서 단식 그만해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세 번째 경험으로는 이제 국민들 뇌리에 충격적으로 남았던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 그것도 요즘 보니까 뭐 국정원 연루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 있는데 하여튼 그때도 언론 보도 같은 걸 살펴보면 동맥에 막 1mm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죽다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아주 문란하게 한 그런 비상계엄 때도 결국 리더십을 바탕으로 바로 국회로 모이는 어디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십으로 사실상 또 살아난 거였고 그런 거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서 저 사람은 불사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뭐 극찬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례들이 쌓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고, 그런 사례들이 쌓이니까. 그리고 이 자서전에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겁이 없다. 뭐 그렇게 밝히고 있고. 하여튼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방식으로 그 과정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온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치부 취재 기자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다루는 게 의전상으로든 뭐 영향력이든 하다못해 유튜브 조회수든 그게 더 맞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늦게 다루는 만큼 조금 더 이렇게 그 정치인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이렇게 신경 쓴 건 있다. 유튜버로서 말입니다. 뭐 기자로서도 그랬고, 좋은 정치인이 있고 나쁜 정치인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인이 좋더라,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정치인도 괜찮더라, 뭐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이거는 순전히 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정치권을 이제 한 2년 3년 정도 가까이서 지켜본 그런 순전히 제 주장이고, 저는 하여튼 언론에 보도될 만한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는 무조건 나쁜 정치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좋은 정치인도 없고, 반대로 또 양비론 펼치는 거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사안마다 이제 기자로서 혹은 한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인이 그래도 낫더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건 회사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거는 언론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더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밑바닥에서 성장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생애를 보면서 약간,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릿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근본 없고, 근본이 별로 없어요. 근본 있는 척 하려고 뭐 시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안동의 시골 출신이라고 자서전에 썼던데, 저는 경북 청도라고, 거기도 이제 안동 못지않은, 안동은 시잖아요, 시. 청도는 군입니다, 군. 우리가 더 깡촌이에요. 하여튼 그런 데서 태어나고 자랐고, 서울 올라와서도 지금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변두리에 있죠. 그 권력의 중심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런 데 있어 봐도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이제 자서전에서 스스로 나는 밑바닥이 편하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감이 된다고 꼭 이제 기자로서 막 옹호하고 또 두둔하냐? 공과 사는 별개죠. 근데 모든 기자들이, 대체로 정치부 기자들이 그럴 텐데,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티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면 그 기사 그렇게 티를 내고 뭐 본인의 진영을 밝혀버리면 본인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이중적인 면모가 있는 거고, 개인으로서는 제 개인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경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철학을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영상이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요즘 좀 바쁘거든요. 뭐 안 바쁜 적이 있었느냐마는 100일 기자회견 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볼 생각이고요. 혹여나 그 뒤에 올라가서 그 뒤에 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유튜버 주인장이 좀 바쁜가 보구나, 이렇게 배려를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쯤까지 봐주셨으면 구독이든 좋아요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봐도 되는 부분 아닐까요?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뤄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전후로 공약을 내세웠던 게 꽤 많이 있어요.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정치인은 당연히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